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원입니다. 드디어 아빠들이 기다리던 차가 나왔습니다.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고질병이었던 소음과 연비 문제 해결됐을까요? 김홍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카니발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패밀리카의 정상 자리를 내려온 적이 없는 카니발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오늘 몰아보겠습니다. 이 부분 변경 모델은 지난달 첫 공개됐지만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한 달 뒤인 현재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제가 모는 이 카니발이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7인승 카니발 기준 복합 연비가 가솔린은 9.1km/리터, 디젤은 리터당 12.5km이지만 전기차 시대를 맞아 모두가 탄소 중립을 외치며 사정화되는 디젤차를 지금 구입하기엔 망설여지는 게 사실인데요.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사기 위해 사전 계약을 한 5만 명이 넘는 이들의 우려했던 부분인 엔진 힘에 대해선 전 합격점을 주고자 합니다. 무거운 짐이나 여러 사람들을 태운 게 아닌 저 혼자 차를 모는 환경이긴 하지만 가속 페달을 밟는 대로 쭉쭉 올라가는 속도를 보였으며 기운 빠지게 하는 맥없는 엔진음은 없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을 탈 때면 회생 제동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거북한 주행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기만 하면 울컥한 멈칫함과 정차하듯 빠르게 줄어드는 속도감을 느낀 것인데요. 이는 가속 페달에서 운전자가 발을 떼면 바퀴가 모터를 거꾸로 돌리고 이로 인해 속도가 줄며 모터는 발전기가 되어 돌면서 여기서 발생한 전기가 배터리를 충전하는 원리입니다. 즉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면 어쩔 수 없는 감내해야 하는 주행감인 거죠. 전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의 엔진음보다 이 회생 제동으로 인한 이질감이 걱정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저에게 3열 공간은 벌 받는 곳이란 인식이 있습니다. 그만큼 좁고 불편한 공간,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을 태우기 위한 간이 영역이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이 페이스리프트 카니발의 3열은 앉았을 때 생각보다 괜찮은데 란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릎 공간 또한 주먹 하나 정도는 남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몰아본 이 카니발은 9인승이기에 보이지 않는 새 좌석은 어딨지 하고 둘러봤습니다. 트렁크 바닥 부분서 나를 당겨줘라고 말한 듯한 끈이 있어 당겨보니 숨겨진 4열이 드러났는데 이를 세우니 확실히 3열과 4열의 좁디 좁은 영역 땅 따먹기가 펼쳐졌습니다. 4열을 올렸을 땐 시트의 등받이 부분이 뒤 트렁크 문에 온전히 맞닿을 정도로 극한의 공간 설계를 꾀했는데요. 눕혔을 때는 이곳에 앉는 자리가 생겨날 거라고는 생각지 못할 정도로 평평히 다듬어진 트렁크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차란 건 각 목적성에 맞게 뚜렷한 개성을 가지는가 하면 어느 곳에서든 무난하게 사용 가능한 범용성이 중요한 덕목입니다. 카니발을 타고 레이싱 트랙을 달리거나 울퉁불퉁 튀어나온 바위길을 헤쳐나와 산에서 차박을 즐기는 이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어지간한 충격엔 버팀직한 튼튼한 체격, 몇 명이든 너끈히 태울 수 있는 넉넉한 실내 공간이 강점인 카니발에 하이브리드라는 파워트레인이 갖춰졌는데 이곳저곳 이 차를 몰아본 전 이제야 맞춤 옷을 입은 듯 멋들어진 성능이 완성됐다라는 인상을 가지며 하차했습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의 김홍무였습니다. 제이스코 홀딩스는 올해 필리핀 니켈 원강 사업에 집중했습니다. 회사의 명운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배석원 기자가 한상민 대표를 만나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제이스코 홀딩스 본사 생산 공장. 주력 매출 제품인 연간 선제와 코일 철근 생산이 한창입니다. 원자재가 가열 공정으로 빨려 들어가면 가공과 가열, 압연, 냉각 등의 과정을 통과하며 선제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제이스코 홀딩스의 오랜 살림을 책임져온 주력 철강 제품들이지만 최근 건설 경기 부진 등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큰 폭으로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회사가 제2의 먹거리를 찾는데 속도를 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이스코 홀딩스는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주력 사업은 안정적으로 해나가되 매출 확대를 위한 사업 다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한 해 회사가 가장 집중했던 건 필리핀 니켈 원강 사업이었습니다. 필리핀 남동쪽에 위치한 디나가트 섬. 제이스코 홀딩스는 이곳에서 니켈 광산 일대 채굴권을 확보한 EVMDC의 지분 10%를 확보했습니다. 한상민 대표이사도 수차례 필리핀을 오가며 사업을 점검했고 드릴링 작업을 통해 고순도 니켈 원강 지점 확인과 성분 분석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과정은 무엇일까?
한상민 대표이사는 이제 착공에 이어 첫 선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월 말 공사를 들어가서 4월 말부터 채굴을 시작하고 6월 말 정도면 첫 선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4년도 내년 반기 넘어가기 전에 첫 매출을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기업과도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 EVMDC와는 저희가 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 바로 지난주에도 저희 회계감사인과 저희 회계 담당 실무자들이 직접 또 디나가트 현장에 일주일간 다녀왔고요. 한 대표는 지난 1년 동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해왔다며 사업 성공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저희가 이뤄낸 성과는 정말 대단한 업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스마트폰 전문기업 그린플러스가 국내외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무인 무빙 베드 시스템 등의 기술력을 토대로 매출 1,000억 원 돌파를 내다봤습니다. 무인 무빙 베드 시스템 궁금하시죠? 박나영 기자입니다. 농업의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첨단 산업 스마트팜. 2026년 세계 스마트팜 시장 규모는 약 43조까지 성장한다는 전망인데요. 농업, 수산업, 임업 등 적용 분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린플러스는 국내에 유리온실이 처음 도입된 1997년부터 국산화를 시작해 스마트팜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기초구조물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스마트팜과 관련해 70여 개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그린케이팜이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수직형 식물농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이곳의 천장은 불소 필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 유리에 비해 빛이 더 잘 전달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식물의 생장에 도움이 됩니다. 바질, 고수, 청경채 등 다양한 작물들을 재배 중인데요. 다단 재배 방식을 통해 면적 대비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설비의 가장 큰 특징은 무인 무빙 베드 시스템. 정식부터 소화까지 자동으로 베드와 작물이 분리됩니다. 식물공장 대부분의 특징들을 보면은 좁은 공간에 많이 심는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었는데 저희는 많이 심을 뿐만 아니라 인력이 적게 들어간다. 이 점을 착안해서 식물이 사람한테 온다. 이 컨셉으로 무인 무빙 베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투입, 배출, 이동을 전부 자동화 시켰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작업 인원과 시간 최소화로 인건비를 80% 절감한다는 설명입니다. 내년 1월 중에는 쪽파 재배 시설도 완공해 본격적인 생산에 나선다는 계획. 이 같은 자회사의 활약에 힘입어 그린플러스는 연 30% 이상의 성장률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기업 가치를 제고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린플러스는 호주와 일본 등 해외 거점 확대에도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팍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삼성전자 후광으로 주목받고 있는 평택에 2천여 가구의 대단지가 들어섭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점도 있습니다. 전영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 평택시 장안동 평택 브레인시티에 새롭게 들어서는 아파트의 견본주택 현장. 이번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총 1,98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지상 최고 35층, 16개 동 규모로 조성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506만 원입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평택 브레인시티는 경기도 최대 산업단지로 약 17,000여 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인근에는 아주대학교 평택병원과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가 조성될 예정이며 삼성전자 공장과 이어지는 고덕 신설도로 예정으로 직접 근접성이 뛰어납니다. 수요자들의 관심을 끈 건 역시 브레인시티 인근 주변 개발 호재였습니다. 아주대라든가 그리고 반도체, 삼성 캠퍼스 같은 이런 캠퍼스들이 많이 돌아와 있어가지고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로 조성되며 4개 테마로 구성된 나무원과 단지 내 산책로가 마련됩니다.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물텀벙 놀이터도 조성됩니다. 세대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됩니다. 전용 59제곱미터 A타입은 주방과 거실이 마주하는 포베이 판상형 구조를 적용했습니다. 복도에 팬트리 공간을 마련해 수납 공간을 확보했고 소형 평형임에도
안방에 드레스룸을 마련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는 판상형과 탑상형 구조 설계가 적용됐습니다. 판상형 구조는 주방 양옆으로 다용도실과 팬트리를 배치해 동선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탑상형은 거실에 창문 3개를 설치한 3면 개방형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성을 높였습니다. 다용도실과 이어지는 넓은 크기의 복도 팬트리도 확보했습니다. 안방에는 넓은 공간을 확보해 서재로 활용하는 등 수요자들의 취향에 따라 꾸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단지를 배후로 둔 직주 근접성을 갖춘 대단지에 수요자들이 움직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 올 한 해를 숨가쁘게 달려온 뷰노. AI 열풍을 타고 주가도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자, 과연 내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김효선 기자가 이예아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올해 뷰노는 의료 AI 기업 최초 FDA 혁신 의료기기 지정 만성질환관리 플랫폼 하티브를 성공적으로 런칭하며 3분기 만에 지난해 매출을 초과 달성, 빠른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내년은 흑자 전환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대할 점 미리 살펴봤습니다. 작년에 그 의료 AI 업계 최초로 비급여 시장에 진출한 그 일반 병동에서 환자 심정지 모니터링 솔루션인 뷰노메드 딥카스의 경우에 올해 임상 현장에 빠르게 도입이 되면서 올 연초에 세웠던 목표인 40곳을 올 8월 달에 이미 초과 달성해서 빠르게 임상 도입되고 있고 임상적으로 많은 유효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임상성 유효성을 쌓으면서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올 초에 이제 올 6월 달이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국내 AI 의료 업계 최초로 이제 그 미국 혁신의료 기기로 선정돼서 내년에 또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제품 중에 처음으로 이제 뇌정량화 솔루션인 딥브레인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내년에 어떻게 미국 시장을 진출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기획 중에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올 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초에 B2C 솔루션인 하티브 만성질환 관리 플랫폼인 이제 하티브도 런칭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매출 측면에서 가장 딥카스라는 솔루션이 국내에서 많은 병원에 도입되면서 매출 측면에서 솔직히 가장 큰 이런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일본 쪽이나 여러 해외에도 저희 뭐 렁시티 제품이라던가 실제로 해외 판매가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작년 해외 매출 대비 이미 올해 8월달 그러니까 3분기 기준으로 2배 이상의 해외 매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것들이 현재 실적 성장의 그런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올해 이뤄낸 성과들 바탕으로 내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매출 일으키고 실제 사업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일들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해외는 그렇게 이제 해서 올해 2배 성장한 것만큼 내년에 또 올해보다 2~3배 이상 성장을 하는 것이 현재 목표고, 국내 같은 경우도 올해 저희가 연초 세웠던 목표보다는 더 빠르게 도입한 병원에 도입되고 있는 딥카스 제품도 좀 더 고도하고 많은 임상 연구 결과를 쌓아서 더 많은 병원들에 이제 도입되고 많은 환자들이 이런 솔루션을 바탕으로 이제 본인의 건강을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안전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들이 저희 목표고, 이뿐만 아니라 하티버 제품 이렇게 B2C 제품도 조금 더 사실 아직까지는 본인의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인지도랄까요? 그런 게 조금 부족한 상황이긴 한데 올 한 해 그런 것들을 좀 더 개선하고 저희 이런 심전도 측정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을 관리하는 그런 사용자의 니즈를 쌓는 것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던 것처럼 내년에 이런 인지도를 좀 더 쌓고 실제적으로 좀 더 빠른 매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24년도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기대는 이대로 좀 더 지속적인 성장한다면은 뭐 내년 한 3, 4분기 정도는 적어도 분기 BEP는 넘어가면서 실제로 이제 영업이익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재테크 계획들 새로 구상하실 텐데요.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고민은 더 크실 겁니다. 효율적인 자산 관리와 은퇴 준비 방법,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소장을 통해 들어봅니다. 비즈 초대석입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필요한 노후 자금도 커졌습니다.
은퇴 준비를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소장은 자산 관리를 마라톤에 비유하며 은퇴 준비를 최대한 빨리 시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노후 생활 자금과 투자용 자금을 분리해 관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자산 관리할 때 성공 확률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자산 관리 기본인데, 연금은 자산 관리를 하는 기간, 그러니까 쌓는 기간도 한 20에서 30년, 그다음에 연금을 받는 기간도 20에서 30년, 그러니까 4, 50년에 걸친 굉장히 초장기 자산 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산 관리의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자산 관리 효과를 보면서 본인들의 어떠한 그 은퇴 준비, 노후 준비를 탄탄하게 해 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초년생들은 아직은 쌓여진 자산들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자산을 가지고 자산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산 관리는 기본적으로 자산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자산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회 초년생들은 아직 경제 활동 초반기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많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의 힘을 믿고 자산 관리를 꾸준하게 오래 하다 보면 일정 시점이 지난 뒤는 분명히 본인이 해온 자산 관리에 대한 효과를 얻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시고,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은퇴 준비를 하시는 분들 조금 아무래도 이제 그 나이가 조금 들어서 이제 고민들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젊었을 때는 뭐 자녀 육아나 어쨌든 뭐 주택 마련 이런 거에 이제 집중이 돼 있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은퇴 준비를 하시는데, 사실은 은퇴 준비는 가능한 일찍 시작해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퇴를 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내가 은퇴를 목적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 관리 한 축,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의 그런 전반적인 경제적 역량을 향상시키거나 나의 자산을 증대시키는 목적의 자산 관리를 한 축,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분리해서 관리를 하시면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는 분명히 그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자산 관리는 이제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자산 관리 관점에서는 1, 2년도 긴 기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절대 지양해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시간에 쫓기는 돈으로 투자하는 것은 스스로 실패 확률을 높이고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정해진 한도를 정해놓고 정해진 여유 자산을 가지고 종잣돈을 꾸준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세계 면세점이 글로벌 항공사 캐세이 퍼시픽과 손을 잡았습니다. 면세점 매출과 항공사 마일리지를 연계하겠다는 건데요. 박주영 기자입니다. 신세계 면세점이 글로벌 항공사 캐세이 퍼시픽과 손을 잡고 해외 여행객을 공략합니다. 캐세이 퍼시픽은 1,600만 명 회원을 보유한 홍콩 국적의 글로벌 항공사인데요.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신세계 면세점에서 쇼핑할 경우 캐세이 퍼시픽의 항공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이 항공 마일리지로 쇼핑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캐세이 퍼시픽 항공사로 한국에 방문, 아시아 마일즈를 활용하여 호텔을 예약하고 면세점과 아울렛 등에서 쇼핑을 하는 등 여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신세계 면세점이 캐세이와 협력에 나선 것은 최근 외국인들의 관광 행태가 단체 관광 위주에서 개별 관광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방한 외국인 중 단체 관광객 비중은 2019년 15.1%에서 올해 9.2%로 떨어졌고, 개별 관광객은 77.1%에서 올해 3분기 85%로 상승했는데요. 이에 캐세이와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국적을 가진 전 세계 회원을 자사 고객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저희 신세계 면세점은 그전부터 계속 생태계 확장과 고객 접점을 확대하는 일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신세계에는 다양한 호텔과 세계적인 어떤 그 체인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업종들 외뿐만 아니라 고객의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모든 그 제휴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세계 면세점은 이번 협약이 연간 1,600만 달러 이상의 매출 발생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면세점을 이용하는 개별 관광객 수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30% 더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마시는 원두 커피는 일단 내리고 나면 커피 찌꺼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찌꺼기를 전기 생산을 위한 설비 에너지원으로 쓰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동서발전입니다. 배석원 기자입니다. 모래처럼 생긴 언덕이 군데군데 쌓여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냄새를 맡아보면 커피 향이 풍깁니다. 버려진 커피밭과 버섯 배지를 모아둔 겁니다. 이 업체에겐 바이오 연료가 될 기초 원자재로 쓰입니다. 버섯 배지 원료와 또는 커피 찌꺼기 원료를 이용해서 펠렛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쪽이 버섯 배지와 커피 찌꺼기 원료를 보이시는 거고요. 요거하고 그다음에 그 톱밥 그런 것을 같이 혼합을 해서 원료가 공장 설비로 투입되면 파쇄와 분쇄, 선별, 건조, 성형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공정 과정이 마무리되면 마침내 수분 함량 10% 미만의 펠릿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탄생한 바이오 연료는 대부분 한국동서발전 당진 발전본부로 운송됩니다. 앞서 생산된 커피박 펠릿과 버섯배지 펠릿을 전력 생산을 위한 에너지원으로 쓰는 겁니다. 커피박과 버섯배지 펠릿을 활용해 혼소 발전을 시작한 것은 국내 발전소 중에선 동서발전이 처음입니다. 앞서 하역한 바이오 연료는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유연탄과 섞여서 혼소 설비로 옮겨집니다. 당진 발전본부는 현재 1에서 10호기 중 1, 2, 3, 4호기 안에 유연탄과 바이오 연료를 혼소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커피박 펠릿 1톤을 혼소하면 기존 유연탄만을 사용했을 때 대비 약 1.4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동서발전은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바이오 연료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커피박 펠릿 혼소를 시작하고 현재 혼소 중인 버섯 배지 펠릿과 유기성 고용 연료의 사용량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폐 파프리카 배치, 과수 전정목 등의 신규 연료 개발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서발전은 공급업체와 협의를 통해 현재 일 55톤 수준의 커피박 펠릿 공급 물량을 2025년까지 하루 180톤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그동안에는 TV나 드라마를 보다 배우의 의상이 마음에 들면 일일이 그 정보를 직접 검색해야 했는데요. 앞으로 BTV에서는 그 과정이 대폭 단축됩니다. AI가 등장인물의 의상 정보를 그 화면에서 바로 알려줘 클릭 한 번에 쇼핑이 가능해집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TV 드라마를 보다 리모컨을 클릭하자 등장인물이 입은 옷과 액세서리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한 정보가 바로 나옵니다.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QR코드도 제공됩니다. 인물 정보를 알려주고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화면만 따로 모아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SK브로드밴드 BTV가 초개인화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TV를 보는 이용자를 자동으로 인식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식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초개인화는 모바일과 연동해서 제가 밖에서 외출했다 들어왔을 때 TV가 저를 알아보고 저에 맞는 콘텐츠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이를 위해 SK브로드밴드는 업계 최초로 TV를 보는 이용자를 자동 인식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자동 개인 식별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드라마와 예능 VOD 속 출연진의 옷과 액세서리 정보를 확인해 바로 구매까지 할 수 있는 AI 쇼핑 서비스도 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쿠팡플레이, 애플TV 등 다양한 OTT 콘텐츠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는 통합 검색부터 가격 비교, 시청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데요. 내년 2분기부터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저희는 OTT나 글로벌 회사들이 하지 못했던 좀 더 마이크로하고 고객에 집중된 그런 서비스를 계속 개발해서 고객에게 사랑받는 AI 미디어 컴퍼니가 될 계획입니다. SK브로드밴드는 내년에는 SK텔레콤의 A닷과 챗GPT 등과 연계한 새로운 차원의 검색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연비왕 토요타 프리우스가 신형 모델을 내놨습니다. 생긴 건 좀 독특하지만 연비 하나만은 가히 독보적이었는데요. 이 신형 모델은 어떨지요? 김홍모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타볼 차는 토요타의 프리우스입니다. 내연기관차를 꼽아보라고 하면 이젠 당연스럽게 한 자리를 차지하는 하이브리드의 시작을 알린 차입니다. 1997년 1세대 출시 이후로 세대마다 뚜렷한 변화를 거쳐 제가 모는 이 5세대 모델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밀레니엄인 2000년을 앞두고 도요타 사내에서 21세기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G21 프로젝트가 신설됐는데 당시 이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세계의 자동차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으로 압도적인 연비와 성능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차가 세계 최초 하이브리드 양산차 프리우스죠. 이를 기념해 토요타는 라틴어로 선구자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5세대 프리우스 기획 당시 토요타 아키오 사장이 택시 전용차로 만드는 건 어떤가 하고 제안을 했지만 오야 사토키 토요타 치프 엔지니어는 프리우스의 참된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아래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와중에 한 디자이너가 디자인 사진 한 장을 오야 사토키 치프 엔지니어에게 보냈고 이 엔지니어는 어떻게든 이 차를 실현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これを見た我々はこのスケッチを実現したいという思いが強くなりました。検討を進め、当時の社長から提案があったタクシーのようなコモディティ化した車にするのではなく、一枚のデザインスケッチを実現し、新しいプリウスがお客様にとっての愛車になるような車にすることを目標としました。 제가 서울서 가평까지 1시간가량을 몰았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 46.7km/L의 연비가 기록됐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공인 연비인 리터당 20km 내외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뭔가 측정이 잘못된 건가 싶을 정도의 연비를 직접 눈으로 보니 이 차가 왜 연비 끝판왕 중 하나로 꼽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약속된 전기차 시대로의 발걸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와 미래를 잇는 그 중간 지점서 모두의 손에 닿는 친환경차란 캐치프라이즈로 개발된 토요타 프리우스의 효용성과 개성은 온전한 색으로 뚜렷했습니다. 팍스 경제TV 김홍모입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